우리 사회에 사람들은 이것이 옳아, 저것이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하고 그 삶이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은 각각의 다 이유와 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나와 다른 기준, 다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 혹은 민족의 사람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다양한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용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인류학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류학자이면서도 인류학 책을 너무 소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주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 가져온 책은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것은 연암서가에서 나온 이종인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문화의 패턴은 1934년에 나온 책으로 그 이전까지 인류학에서는 주로 사회 진화론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 책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각 문화의 독특성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인류학자들은 당시에 그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단계에 따라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서구 유럽 사회가 있고 그 아래 아메리카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단계별로 있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점점 진화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인류학자인 프란츠 보아스라는 학자는 이러한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생학적인 그런 인종주의에 의거하고 있었던 진화론적인 생각, 인종주의에 또 반대를 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 보아지에 따르면은 각 문화는 그 각각의 역사적인 그러한 특수성에 따라서 발전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전 세계가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프란츠 보아스의 제자 중 하나가 루스 베네딕트입니다. 그만큼 루스 베네딕트도 사회 진화론적인 시각에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각 문화가 갖는 독특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의 서로 다른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의 그 뉴멕시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주니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미 그 서부 지역의 해안 지역에 사는 콰키우틀족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는 도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가 이 세 부족을 다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콰키우틀족은 아까 얘기했던 루스 베네딕트의 선생님인 프란츠 보아스의 연구 대상이었고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도부족은 또 루스 베네딕트가 잘 알고 있었던 레오 포춘이라는 다른 인류학자가 연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는 이 세 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니족은 자신이 직접 연구한 그런 부족이고요. 이 세 부족의 이야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각 문화의 독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문화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깊은 슬픔에 빠져서 매일같이 눈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이에 문제가 생겨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증상만을 본다면 그 증상은 다른 병과 또 공통될 수도 있고 그 증상만 가지고는 우울증이라는 전체의 병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루스 베네딕트는 우리가 그동안 인류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어떠한 관습이라든지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야기했지만 그 각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오히려 관습, 사회 제도, 기능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패턴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문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양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니체가 그리스 비극을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두 가지 개념, 다시 말해서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과 아폴론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루스 베네딕트는 서로 다른 부족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떠한 한계라든지 그리고 규정된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술을 취해서 광란의 상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 춤을 격렬하게 추면서 어떤 정신을 잃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른다든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고 어떤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그 너머의 어떤 한계 너머의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폴론적 양식이라는 것은 그 정반대를 뜻하는데요. 중도를 지키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중시하며 그리고 언제나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까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방식과는 정반대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도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과잉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주어진 그러한 규범이라든지 질서라는 것을 항상 꼿꼿하게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극단적으로 고양된 상태라든지 정신을 잃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고요. 춤을 추면서도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아폴론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주니족을 예를 듭니다. 주니족은 루스 베네딕트가 직접 연구한 뉴멕시코 지방의 평원지대에 사는 부족인데요. 이 주니족 같은 경우는 아폴론적 양식인 만큼 어떠한 중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곳에서는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토끼 사냥을 나가야 되니까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것을 만들어주게 되면 남자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당사자가 좋아하는지 보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여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도 어떠한 논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혼하는 과정입니다. 주니족의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어머니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 부족에서는 남자가 어머니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내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선호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좋아지지 않고
다른 더 좋은 남자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이혼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문간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그 짐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문간에 문턱 같은 데 올려놓게 되면 저녁에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문턱에 올려놓은 그 짐을 보고 슬퍼하면서 웁니다. 아, 이제 부인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짐을 가지고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이처럼 아내에게서 쫓겨나가게 된 것을 슬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어떤 질투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서로 싸운다든지 이러한 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성적인 그리고 중도적인 그러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니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은 그 북미 북서해안 지역에 있는 화키우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밴쿠버의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화키우틀족은 아주 과잉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그러한 부족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포틀레치라는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포틀레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재산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일종의 재산 파괴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이쪽 그 여자 쪽에 이제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쪽 남자 쪽에 이제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쪽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이 있고 이러한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카누 한 대를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카누 한 대 태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상대방이 네가 카누 한 대를 불질렀어? 나는 카누 한 대가 아니라 카누 4대 정도를 불지를 수 있는 재산과 나는 더 우월함을 가지고 있어.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카누 4대를 불지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카누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담요를 불태울 정도의 그러한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다시 너는 담요 한 장을 태운단 말이지 나는 담요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죽일 만큼의 그런 권한과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또 과잉적으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콰키우틀족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습관이라든지 태도 속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우세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방식의 태도라든지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이 학습되고요. 이곳에서는 계속 그러한 어떤 과시하고 자기를 과잉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학습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1887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34살이 됐을 때 인류학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인류학 공부를 느지막하게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그 인류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죠. 마가렛 미드와 연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루스 베네딕트는 인류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의 스승이었던 보아스가 은퇴한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 모교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녀가 문화의 패턴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게 된 것도 당시 심리학에서 유행을 했었던 게슈탈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정상성에 대해서 매우 도전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즉 이처럼 전 세계 문화의 패턴이 다양하다면 비정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사회에서만 비정상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인간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는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패턴 외에도 국화와 칼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 국화와 칼은 루스 베네딕트가 직접 일본에 가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특성을 연구하라는 미국 국무성의 그런 요구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쓰여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 문화의 패턴과 더불어서 국화의 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이제 벌써 거의 100년이 가깝게 됐죠. 이 책이 1934년에 출간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책은 여전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람들은 이것이 옳아, 저것이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하고 그 삶이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은 각각의 다 이유와 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니족과 콰키우틀족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고 다르지만 그들은 각각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를 꾸려가는 그러한 동력과 또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나와 다른 기준 그리고 나와 다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 혹은 민족의 사람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다양한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용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인류학 책인데 제가 오히려 인류학 책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으시면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인류학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인류학 책뿐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